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독일책방 저자의 대담에는 생애 첫 번째 책을 쓰신 유명한 유튜브가 나오셨습니다. 기자로 생활하시다가 이제는 편집장 그리고 이제는 유튜버가 되셨습니다. 와이스트리트의 이대호 편집장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저희 채널에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네네네.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 되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네. 저는 이 책이 뒤편에 오히려 재밌었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네. 기자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평생 사실은 최근 유튜브 하기 직전까지는 평생 기자로 사셨던 거죠? 그렇죠. 사실 첫 직업은 아나운서였어요. 네. 지역방송에서 아나운서로 시작을 했고, 방송기자는 2008년부터 했었죠. 그때 방송기자 시작을 하고, 당시 그 전에 있던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을 하자마자 한 2주 만에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그러면서 그때 증권부 생활을 그때 시작을 했는데, 금융위기라는 걸 맞으면서 증권부 생활을 이제 빡세게 시작을 했었죠. 그 증권인들도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을 1, 2년 있다가 알게 됐어요. 네. CDO, 뭐 CD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 발생상품들. 네, 이것들이 그게 뭔데 도대체.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었거든요. 네, 선진금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대출 많이 해주는 거. 네. 그게 이제 선진금융이었어. 신용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파는 거. 이게 선진금융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냥 뻔한 금융이 오히려 사고가 안 난다는 걸 그때 느꼈었는데. 근데 아나운서를 하다가 이제 기자를 하게 됐는데. 네네네. 다른 사람들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요즘 보면 기자 하시다가 아나운서 하시는 분들, 앵커 하시는 분들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나운서는 어디 나가서 말 그대로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나운서는 자기 콘텐츠가 없어요. 작가가 써주거나 기자가 써준 걸 읽어주고 잘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조금 생명 주기가 좀 짧아요. 그러면은 젊음이 끝나면 보통 끝나는구나. 대부분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지상파도 라디오만 하신다거나 이렇게. 근데 이제 기자는 그래도 자기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생명력이 길고, 그래서 저도 2008년에 어떻게 보면 전직, 어떻게 보면 겸직을 했던 거고, 근데 이게 기자 사회가 아시다시피 되게 뭔가 허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허들이 있을까요? 아나운서 출신들을 엄청나게 무시를 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기자였다? 약간 이런 거 되게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시고 성공하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손석희 선배님. 아나운서로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MBC 아나운서셨죠. 입사를 아나운서로 하셨구나. 기자를 하면서 그분도 뭐라 해야 되나, 좀 그들만의 세상에 있는 그 장벽을 많이 느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하셨던 거고, 저도 한참 후배입니다만 그걸 많이 느꼈었죠. 그러니까 기자 세계에서는 딴 거 없어요. 그냥 특종. 좋은 기사 많이 쓰면 인정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기사로 인정받고, 다른 기자들이 왜 받아 쓴다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특종을 하면 그거를 다른 언론사가 받아 쓰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했었죠.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 책에서도 뒤편에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자 생활과 기자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가끔씩 보면 어떤 이슈에 대한 기사를 보면 발표한 회사만 다르지 내용이 거의 다 90% 이상 똑같은 그런 기사들이 꽤 돼요. 그런 거는 어떤 거는 기업에서 보도 자료로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고 뿌리는 거. 그렇죠. 또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연합인포맥스처럼 이렇게 단말기 사업하는 친구들이 써준 기사를 그대로 옮기는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게 두 가지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연합통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연합뉴스. 그러니까 거기는 도매인 거죠. 뉴스 도매 사업자. 왜냐하면 모든 언론사가 모든 출입처에 기자를 수백 명씩 보내놓을 수가 없으니 도매 사업자가 하나의 발굴을 해서 이거를 소매 사업자들에게 뿌려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라고 연합뉴스, 그러니까 예전에 연합통신은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1년에 한 300 몇십억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기관 통신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돈으로 세계에 특파원도 보내놓고 그럼 거기에서 오는 소식들을 돈을 주고 그러니까 언론사가 사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제한다고 하는데 옮겨서 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매에서 떼온 기사를 소매로 그대로 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 비슷해지죠.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통신사.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로이터. 로이터 통신, 뭐 블룸버그 뭐 이런 식으로. 거기가 이제 약간 도매 통신사. 맞습니다. 뉴스 통신사가
도매업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연합뉴스가 잡은 프레임, 연합뉴스가 잡은 이제 속된 말로 야마라고 하는데 그 기사의 헤드라인, 그게 뭐 산 이마라는 일본 말이거든요. 연합뉴스가 야마를 한번 딱 잡으면 그게 전 언론사의 거의 야마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자료 이제 말씀하신 건데 기업이 됐든 뭐 정부 부처가 됐든 출입처에서 보도자료를 뿌리죠. 네. 그러면 일단은 빨리 쓰고 봐야 됩니다. 기자들 입장에서 이제 드래그를 하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거기에서 어디를 얼마만큼 수정하느냐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내용은 똑같을 거고요. 조금씩의 토시는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뭔가 검색을 해서 보면은 문장 단위까지 이렇게 다 비슷한 게 있죠. 그게 대부분 보도자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토시 하나 안 틀린 건 보도자료다 보통.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기자가 어렵게 하려면 세상 어렵고 쉽게 하려면 세상 쉬운 직업일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이제 자료들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저거 좀 그대로 베꼈구나 이게 바로 느껴지니까. 정말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세상 힘들게 살 수도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세상 편하게 산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써달라고 한 대로만 써주면 돼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책에도 썼는데 어떤 투자자인 것 같아요. 그 주식을 미리 사놓은 사람 같아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자기가 뿌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시각도기 TV라는 회사가 무슨 특허를 취득했다. 아니면 이 회사가 애플에게 수주를 받았다라는 보도자료를 자기가 몰래 써서 뿌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기자들은 뭐 아침이 됐든 그 바쁜 시간에 증시각도기 TV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거 맞느냐, 아니면 애플에다 연락을 해서 이게 맞느냐, 크로스 체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허위 보도 자료였는데 정말 많은 기자들, 정말 많은 언론사들이 그대로 실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또 주가에는 확 반영이 되고, 누군가는 그 이용을 해서 물량 저기 팔고 나갔겠죠. 야, 그러면 기자가 정말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정말 부자로 살 수도 있겠네요. 맘만 먹으면요. 그렇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서 커미션을 받으면 부자로 살 수 있고, 맞아요. 그걸 크로스 체크하면 몸은 고되고 힘들고 실제로 돈은 하나도 안 되고 월급밖에 뭐 받을 건 없고, 그래서 기자로 산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월급쟁이잖아요, 기자들도. 뭐 큰 언론사들이 연봉이 좀 높고 작은 언론사에서 낮고, 옛날엔 명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명감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사실은 도덕적인 의식도 되게 필요하고. 근데 그 예전에 보면 몇 명 잡혀 들어간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어디 출입처에서 뭘 받았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동차를 받았던 적도 있고, 작전 세력들하고 결탁이 됐던 사람도 있고, 뒷돈을 받고 보도자료 써줬다가 뭐 그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이용을 당했다 같이 이제 처벌당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작전 세력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기자를 되게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뇌물 그릇 같이 않은 선물도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 이런 일이 있어 하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 좋게 글을 써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 굉장히 어렵겠다. 그 중심을 잡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데요? 그것도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작전이라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뭐 증권방송 출연하는 전문가, 뭐 이렇게 뭐 금융권 사람, 그다음에 기사를 써줄 기자, 뭐 이렇게 섭렵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돈도 좀 먹여놓고 아니면 이 주식에서 얼마만에 차익이 났을 때 얼마 나눠주겠다 해놓고, 그거는 그냥 아예 한 패거리가 되는 거죠. 한 패거리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친분이 있어서 써달라고 하는, 이 기자님 기사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사실 어느 출입처건 거기가 관이어도 정부 부처여도 늘상 있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 간의 싸움이 붙었을 때나 출입처 간의 싸움이 붙었을 때 이 출입처 기자와 이 출입처 기자가 상반대 기사를 쓰는 겁니다. 서로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왕왕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연차 어린 기자들이 되게 많이 당하는 건데, 살짝 흘리는 겁니다. 특별히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꼬시는 것도 아닌데, 이 기자 이번에 증시각도기 TV에서 뭐 삼성 거 수주했대. 300억 좀 있으면 공시 나온대. 이거 미리 쓰면 특종이지. 라고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자는 옳다커니 나 단독 쓸 수 있겠다. 특종 하나 잡았다. 단독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써서 상한가 가면 그 기자의 일종의 성과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 이른바 전문용어로 지르기라고 하는데 그 당연히 확인을 하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애플이나 삼성에 물어보면은 확인해 줄까요? 안 해주죠. 근데 증시각도기 TV라는 뭐 상장사가 있어요. 네. 상장사에 전화를 하면은 그걸 확인을 해줄까요? 아니죠. 왜냐면 그걸 확인해 주는 순간 자기 고객사의 비밀을 자기가 누설하는 거라서 이 계약이 빠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든지 저는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라든지 뭐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빠져나가겠죠? 그럼 기자는 그냥 일단 쓰는 겁니다. 네. 증권 업계에 따르면 뭐 예를 들어 IT 업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자기가 일단 들었으니까. 네. 그러면 주가에 영향을 빵빵 미치게 되고 남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죠.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직접 참여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기자라는 게 옆에서 사실 지켜보는 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의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초반부 한 절반은 개미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뒤집어 쓰고 이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글을 쓰시게 된 뭐 이유나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좀 불편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누가 먼저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사실은 없고 네.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뭐 주식 증권 관련 케이블 TV나 아니면 유튜브 TV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는 안 해주죠. 맞아요. 이 책의 특징이 그거예요. 딱 네. 우리는 다 알아. 사실은 우리는 네네. 다 아는 얘기인데 일반인들이 모르긴 모르겠구나. 그러면 그렇죠.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가 누구고 증권사 직원은 어떤 사람이고 뭘로 먹고 사는지 사람. 그다음에 뭐 실제로 뭐 작전 세력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작전 세력도 주식 작전 세력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매자닌이 있고 그다음에 돈 안 들이고 뭐 M&A 하는 세력도 네.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증권 바닥에서 저마다 먹고 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는데 우리 지점장님은 한 대형 증권사의 지점장이신데 곽상준 지점장님이 나한테 뭐라 해야 될까 어드바이저리를 해주는 이유는 뭘까? 사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나한테 자꾸 방송을 하고 고객 관리를 해주는 걸까라는 걸 좀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는 큰 기반이 이제 수수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매 수수료. 그러니까 사실 많은 고객들이 회전을 많이 하고 사고 팔고를 더 많이 시키면 수익이 커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생리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다. 근데 다만 거기에서도 사람들마다 이게 성향이 다른 거죠. 네. 본인의 BEP를 맞추기 위해서 본인 연봉의 3배 이상을 수수료로 돌려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알기로는 곽상준 지점장님처럼 뭔가 회전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고객의 자산을 잘 늘려드리면 그렇죠. 자산이 커지면 거기서도 수수료가 같이 커지는 거니까 그걸 이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잘 좀 아셨으면 좋겠다. 알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일반인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애널리스트의 그 어떤 속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요즘에 많이 좀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유튜브 때문에 두 직종이 지금 큰일 났는데 하나가 지금 기자 직종이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전문가들이 다 튀어나왔잖아요. 세상 전문가들이 다 자기 목소리 자기 유튜브로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뭐 어디 뭐 건축 전문가 무슨 어디 우리 같으면 주식 이쪽 주식은 뭐 옛날부터 좀 이상한 사람이 많았지만 전문가라고 행사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어쨌든 요 영역을 빼놓더라도 업종별 전문가들이 지금 다 튀어나왔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방송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참 곤란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엄밀히 말하면 증권 분석사잖아요. 산업과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돈의 흐름과 약간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는 전지전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높은 거죠. 근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일 뿐이고 주가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거를 자꾸 왜 예측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뭐 산업이 얼마만큼 좋아지고 기업이 얼마나 실적이 좋아지고까지는 애널리스트가 잘 분석을 해야겠지만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그건 애널리스트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식재료들을 많이 잘 모아줬을 때, 냄비에 잘 담아줬을 때 이걸 맛있게 끓이는 게 펀드 매니저들의 영역인 거고. 그렇죠. 이거 뭐 사고 팔고를 잘해서 초과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근데 더 어려운 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애널리스트의 역할과 펀드 매니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투자할 때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주 간편하게 단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들었던 그 한두 사람의 얘기가 틀릴 경우에 이제 대노를 하시는 건데 저는 꼭 말씀드려요. 애널리스트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산업 분석, 기업 분석, 그 기업의 전망 딱 거기까지다. 6개월, 12개월 목표 주가가 그렇게 맞으리란 법도 없고 맞지도 않습니까? 약간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에 대한 분석, 그리고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와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적어 놓으셨어요. 갑을 관계도 있고. 갑을 관계. 이렇게 서로로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그 애널리스트 월급은 누가 주는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애널리스트는 일반인들은 자기가 고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고객이 아니십니다. 일반인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널리스트 그래서 기관만을 위한 애널리스트라고 누가 개인 투자를 위해서 보고를 쓰냐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맞죠. 월급을 누가 주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주면 그 수수료를 증권사가 받아서 그 중에 일부로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를 가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중대형 증권사 리서치 센터 하나 가동하는데 1년 예산이 한 100억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 뭐 몸값도 높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회전, 수수료에서 나오니까 기관들한테 잘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보통은 어떤 구조냐면 법인 영업부가 있어요. 그 법인 영업부는 거대한 그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관리하는 데고, 그 보통 거기 거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펀드 매니저가 있는 자산운용사라든가 뭐 연기금 운용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넘겨주고 우리 애널리스트가 이거 이렇게 좋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러면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해서 이쪽 회사에다가 매매를 하면 매매수를 주니까 그 돈 갖고 법인 영업부가 사실 리서치 센터에 돈을 주는 거죠. 거의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사러 가면 집 사러 갔을 때 얼마나 그 공인중개사가 그 집에 대해서 브리핑을 잘해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공인중개사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한테 내고도 좀 해달라고 하고 중개를 하는 것처럼 증권사도 그러기 위해서 그 매물을 가장 잘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팔릴 집을 중개하듯이 팔릴 주식을 중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왜 중소형주 리포트는 없느냐, 왜 매도 리포트는 없느냐, 책에도 썼습니다만 매도 리포트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안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매도 리포트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금 전체 거래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한 4%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미국, 일본 거의 한 40%? 이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데,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공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셀 리포트가 돈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셀 리포트도 돈 내고 사서 보려고 하는 거죠. 셀 리포트 보고 공매도를 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 우선은 기존 주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근데 그 기존의 주주들, 기존의 투자자들이 바로 이 증권사에 주문을 주고 있는 대형 기관들.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 리포트를 쓸 유인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출입처라고 하는데 거기 애널리스트들도 본인이 커버하는 기업에서 출입 정지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출입하던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매도 리포트 쓰면은 뭐 삼성전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은 김 애널리스트님 다음부터 저희는 초대 안 할 테니까 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몇몇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는 현대백화점도 그런 적이 있고 엄청나게 항의를 하는 거죠. 당신 말이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브리핑을 해주는데 기껏 가갖고 매도 리포트를 쓰냐고. 당장 이 리포트 철회하시라고. 근데 그것도 애널리스트한테만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리서치 센터장한테 항의하고 법인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 대표에게까지 전화가 들어갑니다. 그룹에서. 아니 말이야, 당신네 증권 중개 안 할 거야?
우리 다음번에 뭐 채권 발행할 때 당신네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 당신네하고 채권 발행 안 하지.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그분이겠습니까? 근데 한 1조 맡겨놨는데 그거 좀 빼야 되겠네. 다른 은행이 달라 그러던데.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애널리스트들은 매도 리포트를 쓸 수가 없고 네. 그거를 쓴다라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고 네. 진짜 그 왜 미움받을 용기? 저는 하고 쓰는 거죠. 그렇게 뭐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뭣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제가 한번 모 회사 옛날에 네. 막 성장하고 있었던 채널에서 네네네. 제가 있었는데 저녁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저녁에 가서 막 욕을 했어요. 와, IR 진짜 그지 같습니다. 이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서면서. 뭐 IR을 이렇게 그지 같은 회사가 그러니까 주식이 안 되는 거죠. 이러고 너무 어려가지고 호기에 차서 네네네네. 그렇게 막 욕을 했어요.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 그 회사 뭐 저 회사 잘릴 뻔했어요. 투자자들 뭐 다. 저 회사 잘릴 뻔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거대 기업이었어, 거대 기업. 아 그래요? 예, 거대 기업을 제가 잘못 건드렸어요. 잘못 건드리셨네요. 네, 잘못 건드려. 벌집을. 예, 그래가지고 와, 진짜 난리 났었어요. 진짜 쓴소리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필요한데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각각의 주장은 존중을 받아야 되고 많은 재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공매도 규모가 적어서 그런 것도 상당히 크네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죠. 근데 뭐 공매도 얘기하면 일단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뿔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 요구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공매도 관련해서 기관 욕하지 말라는 입장이에요. 거의 외국인이죠. 그렇죠. 9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네. 그래서 기관들도 사실 별로 힘이 없고 그렇죠. 일부 해봐야 이제 헤지펀드, 일부 사모펀드에서 좀 하는 거기는 한데 그들도 공매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공매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더 어렵죠. 네. 손실이 무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네. 그리고 공매도 하게 되면은 시간 가치가 나의 적이 되는 거라서 계속 이자 나가지 않습니까? 예, 수수료도 꽤 많이 냅니다. 뭐 0.1, 0. 몇 프로 내는 게 아니라 조금 공매도하기 찾기 어려운 공매도는 뭐 4%, 5%, 10% 막 이렇게 내거든요. 수수료를. 안 빌려주는 주식. 네, 잘 안 빌려. 모두가 빌리고 싶은 빌려서 공매도 때리고 싶은 주식들이 있어요. 네네. 야, 이거 진짜 떨어질 것 같아. 잘못 올랐어. 중소형주야. 그럼 그런 것들은 막 수수료율이 막 12%, 15% 막 이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또 하나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잘 못하게 되고 일단은 뭐 대차 기간이라든지 수수료 상환 기간 이런 게 좀 다 다르기도 하고 특히나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삼성전자 숏을 좀 하고 싶은데 기관 투자들은 저렇게 많이 빌릴 수 있는데 외국계에서도 빌려오고 근데 개인 투자들이 빌릴 수 있는 이 대주풀이라고 하나요? 네. 몇 개 없어요. 네, 그렇죠.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저도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아니 그러면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어놔야 되는 건 아니냐.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삼성전자 주식과 외국인이 빌릴 수 있는 똑같은 삼성전자인데 왜 저기는 수영장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여기는 왜 바가지에다만 담아놓고 여기서 가져가라고 하느냐. 네. 저는 이거 합쳐버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네. 네. 어쨌든 뭐 공매도 상황은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공매도 주체들이 별로 없다는 게 진짜 외국인들 완전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거기에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거죠. 네. 예. 룰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 네, 예. 그 매매나 이런 증권사나 금융회사의 구조도 있습니다만 재미나게 읽었던 부분들은 뭐 M&A를 한다던가 IPO를 한다던가 하면서 나타나는 그 뒷이야기들이 여기 참 많이 적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이 원래는 260%까지 가는 게 이제 400%까지 제도가 변경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 보니까 첫날 300 몇 %까지 갔다가 네. 205% 상승으로 끝나고 네. 공모가 그러면 이제 장중에 한 3분의 1을 손실을 보셨다는 거죠. 네.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인데 상장 첫날 6천 몇백억 거래가 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근데 그 IPO 초반에는 특히 이제 상장 초반에는 합리적인 주가를 찾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동폭도 되게 커지고 네. 그건 또 이제 시장에서 만드는 영역인데 책에서는 그것도 지적을 했고 공모가 산정하는 거에 대한 좀 지적도 좀 담았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이거 상장을 하고 싶다. 당연히 높은 몸값을 받고 싶겠죠. 네. 딴 사람들 봤을 때 저 비슷한 기업은 1,000억 정도 하네. 근데 나는 한 3,000억을 받고 싶어요. 그럼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시리즈 A, B, C 이렇게 받을 때 1,000억, 2,000억, 2,500억 이렇게 가치로 받아 놓으면 6개월 뒤에 상장을 할 때 3,000억 밸류를 받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그래서 굳이 저 회사가 지금 한 200억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프리-IPO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프리-IPO 때 왜 100억을 추가로 조달을 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우리는 250억 밸류로 자금을 조달하는 걸 보여줘야 돼. 2,500억 예를 들자면. 예. 네. 왜냐? 한 6개월, 1년 뒤에 3,000억 밸류로 상장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전문 투자자들이 뭐 나름 판단을 해서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가치라는 게 그냥 저렇게 만들어지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몇 가지의 이게 작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뭐 홍보일 수도 있겠고 IB 출입, IPO 담당하는 기자들하고 증권사에서 이 IPO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만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 회사 지금 시장에서 밸류 3,000억 본데 근데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2년 전에 시리즈 B 때 한 1,000억 밸류로 투자를 받았는데 야 근데 저기 상장할 때 좀 3,000억 가치 있다는데 네. 그럼 그 기자는 저 회사 3,000억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6개월 뒤에 증권신고서 쓸 때 이제 수요 예측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3,000억 밸류로 수요 예측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회사가 3,000억이어서 3,000억이 아니라 3,000억이라고 하니까 3,000억 밸류가 되는. 네네. 그게 좀 만들어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IPO를 그래서 한국은 IPO를 종착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인 건 중간 평가를 받는 자리는 분명히 맞는데 맞습니다. 그다음부터 사실 뭐 제대로 거기서부터 자금 조달한 걸 가지고 그동안에는 자금 조달이 힘들었고 사업을 더 키울 수 있었는데 못 키웠으니 여기에 들어와서 자금 조달을 조금 원활하게 하면서 키우고 싶었던 산업, 설비 증설을 하고 싶었던 거, 빚도 좀 갚고 빚 없이 가볍게 또 자기 자본으로 또 고생한 직원들 좀 보답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개념으로 IPO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결승선이야 이게. 진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IPO 할 때는 상장할 때는 가장 꽃다운 나이에 가장 예쁘게 신부 화장을 하고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네. 예식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그때가 이제 피크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다라는 건데 사실 IPO가 기업 공개를 하는 거고 기업 공개라는 건 공개적으로 자본을 유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공개적으로 회사에 공개를 해놓고 네. 많은 투자를 받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엑시트를 위해서 혹은 그냥 이제 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나의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그냥 마지막 꽃을 피운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꽃이 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많은 그 취재했던 거 보면은 상장한 지 딱 1년 지나면 최대 주주의 그 의무 보호 예수가 끝나는데 네. 1년 끝나자마자 M&A. 그렇지. 그냥 팔아버릴 수는 없으니까 물량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보호 예수 기간 끝나면 이거 팔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더 웃긴 케이스가 뭐냐면 이 상장을 주관한 회사가 네. 1년 뒤에 이 회사 매각도 주관을 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비상장일 때, 네. 아유 회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제 나이도 좀 많으시고 아드님은 뭐 미국에서 공부한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좀 회사 정리를 좀 하셔야죠. 그러면 아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도 많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먼저 투자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IPO를 하시면 상장 회사가 되면은 뭐 세금도 좀 싸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더 가치도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럼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엑시트 플랜까지 같이 짜주는 케이스가 일부는 있더라고요. 일부. 그렇군요. 그러면 1년 뒤에 저희가 다른 적자를 찾아서 회사 매각까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상장일 때 파는 것보다 상장일 때 파는 게 가치도 더 높고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세금도 깔끔하고 어떤 측면에서 먹튀도 많겠네요. 그러면 먹튀 많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상장을 그걸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비상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목표는 단 하나잖아요. 네. 상장을 시켜서 엑시트한다라는 게 지상 과제이고 그거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VC라든지 네. 전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회사 잘 크고 더 예쁘게 분칠을 하고 좋은 드레스를 입고 네. 화려한 조명을 받고 상장을 했으면 하는 거죠. 네. 그래야 상장 초반에 팔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길게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성장을 더 길게 향유하겠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장과 동시에 파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첫날 따상 하나 막 이거 하고 있고 네. 거래량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상장한 지 한 1, 2년 안에 종목은 거의 잘 안 해요. 아, 네. 예, 거의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가려서 빼는데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분칠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재무제표에 보면 전형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3개년 연속 정말 그림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땅땅땅 계단식으로 올라와요. 네.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면 그 다음은 땅 하고 될 것 같거든요. 땅땅땅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오는데 거의 대부분은 무리를 하면서 올린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다음에 것까지 끌어오고 네. 비용 통제하고 그렇죠. 원가 절감해서 네. 사상 최대 이익을 만들고 네. 증권신고서를 쓰죠. 예. 그러고 나면 체력이 다 고갈이 돼서 그 다음부터 매출 줄고 영업이익 줄고 그게 그 상장 후유증을 회복하는데 한 2, 3년 정도 걸려요. 맞아요. 재무제표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상장하고 나면 상장할 때 들었던 그 체력 보충하느라고 한 2, 3년 역으로 실적 갔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회복하고 그것도 잘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진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또 대주주가 어떻게 상장하자마자 도망간 얘기 이런 것들 예, 적어놨더라고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봤습니다만 IPO 할 때 기자 간담회 하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간담회 하고 일반 투자자 대상 뭐 온라인 뭐 간담회 하고 많이 하는데 네. 그때 그 회사의 비전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청사진입니다. 네. 우리 상장하면은 그 자금으로 시설 투자 어떻게 하고 기술 투자 어떻게 하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뭐 해외 진출을 하고 네. 그것만 놓고 보면은 네. 뭐 이 회사 뭐 글로벌 기업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 다 그 계획대로만 되나요? 네. 그 이후에 고꾸라지는 기업들도 너무 많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씁쓸하고. 네. 또 하나 드는 생각이 그것도 있어요. 아까 IPO 할 때 기업 가치 매기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IB에서 정답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문제풀이를 역으로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네.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할 때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이익이 얼마고 다른 경쟁사들은 어느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으니까 이 회사 기업 가치는 이겁니다가 아니라 네. 이 회사는 3천억 원의 가치를 받아야 하니까 비교 대상으로 이런 기업들을 넣고 숫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밸류에이션 지표는 지금 PER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EV, EBITDA 같은 걸로 넣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죠. 특히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 당장 실적이 안 나니까 네. 지금은 적자지만 3년 뒤, 5년 뒤에는 흑자를 낼 거니까 네. 임상 잘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역산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5천억 만들어 놓고 네. 역으로 이제 때려 넣는 거죠. 근데 이거를 IPO 업무 실무 하시는 분들이 그냥 대놓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 기업 지금 한 5천억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지?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무뎌진 거죠. 그렇죠. 무뎌져가지고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너무 그러니까 그럼 너나 할 거 없이 상장 이즈 엑시트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바지가 되는 거고 네, 사실은 되게 아쉬운 게 정부의 정책도 그래요. 지금까지 자금이 선순환되도록 비상장 기업들, 초기 기업들, 엔젤 투자, 벤처 투자부터 육성을 해주게끔 하고 최종적으로 증시를 통해서 벤처 캐피탈들이 또 엑시트를 하고 다른 비상장 기업들이나 초기 스타트업들에 투자해주고 또 육성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좋은 흐름이죠. 네. 좋은 흐름인데 마지막에 저 바다가 썩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걷다 다 밀어내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졸졸졸 냇물, 네네. 강물까지는 다 좋은데 네. 결국은 이 냇물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네. 그 바다가 썩어 있어요. 네. 바다에서 이 물을 받아줄 물고기인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뭐 입이 썩어가고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강물 순환해야죠. 강물을 바다로 내보내야죠라고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저는 발행과 유통시장의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발행시장 즉 IPO 기업 상장시키는 것까지는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지금 룰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렇죠. 기회가 많아졌는데 네. 정작 유통시장은 그냥 물량만 받아주는 돈만 넣어주는 끝없이 돈만 넣어주는 끝없이 요즘에 유상증자 엄청나게 맞아요.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돈을 마련해 주는 거.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을 은행에다 안 하고 네. 좀 저렴하게 자기 자본으로 조달해서 마음 편하게 돈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는 주식시장의 본연의 가치인데 그렇죠. 임무고. 근데 그렇게 했으면 동업을 해준 거니까 돈을 대주면서 네네. 다시 갚아야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던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주들을 도와준 주주들한테 갚아줘야 되는데 네네네. 이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엑시트 개념만 있지 리턴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한국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소라든가 시장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그걸 자꾸 주입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업들한테 유상증자 하는 건 좋은데 대신에 유상증자한 건 반드시 갚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주주들이 되는 거고 나중에 다시 유상증자 하실 수도 있죠. 이런 개념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돼야 또 주가도 올라가고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선순환 여기서 시장 바닷물을 정화하면서 바닷물이 더 깨끗해질 수 있는 이쪽 선순환이 지금 너무 없는 게 뭐 투자자들이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수 뭐 지금 두세 배 오르는 동안에 뭐 시가총액 한 10배씩 올라와 버리니까 계속 물타기 증시. 진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대주주들, 네. 심지어 상장을 한 회사 임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동인도 회사 이런 데 만들어진 지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게 한 400년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고 미국도 몇백 년의 금융시장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몇십 년밖에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식이 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싶은데 이제라도 좀 개념을 장착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주식회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몰라고 저도 항상 놀라는데 주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세요. 네. 사고 파는 거? 근데 주식은 기업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네. 단위 하나하나가 주식일 뿐인 거고 그걸 우리는 거래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기업에게 자본을 넣어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을 받은 기업가는 성장을 시켜서 보답을 하는 거고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배당으로 주주들과 함께 지분율만큼 나눠야 하는 건데 앞에까지 성장을 한 건 자기죠. 그래서 항상 신기한 게 지분율이 20% 30%밖에 안 돼도 내 회사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 회사인데 당신들이 뭐라고 하냐고. 아니 그럼 상장을 하시지 말든가. 그렇죠. 상장을 안 하는 게 답이죠. 네. 그 인식이 아직까지도 별로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주식 투자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개인 뭐 사업도 하실 수 있잖아요. 누구나. 법인을 만들어요. 네. 그 법인에 또 다른 주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주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네. 저 회사 막 배당 안 한다고 그러고 저 회사 뭐 주주 환원 안 한다고 욕하면서 정작 자기가 다른 주주들과 함께하고 있는 법인은 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럴까요? 네. 인간이 원래 그런가? 우리가 이제 그 문화가 없어서 그래요. 동업 문화가 없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저희 세대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절대 동업하지 마라. 이런 얘기.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신의 문화? 전 요즘에 그걸 많이 느껴요.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한국 사람한테 당부하는 얘기 중에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그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전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서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프하려면 자본시장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일어나고 그런 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제가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 탁월함은 세계 최상위이기 때문에 뭐 그 유대 민족을 네.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민족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딱 해봤는데 하나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서로 싸워 맨날.
그렇죠. 신뢰의 문제. 서로 맨날 싸워.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남 잘난 걸 못 봐줘. 그래서 도와주고 풀을 만들어서 키워주고 이런 문화가 없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아주 결정적 아킬레스가 하나 있구나. 그런 부분.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배신의 문화가 굉장히 많구나.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끝까지 가는 동업자 정신이 너무 없구나.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그렇게 나쁘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그 뭐 강도 살인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치안이 되게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범죄율 1위가 바로 사기예요. 사기. 우리나라에 정말 사기가 많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남을 속이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또 그게 말씀하신 그 동업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뭐 최근에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전에 동업했던 사람 때문에 좀 많이 욕을 먹고 있긴 한데 진짜 동업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동업은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사실 그 동업의 꽃이 바로 주식회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만 명의 주주와 몇 명의 경영진과 사실은 동업을 하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주식수를 갖고 있는 비중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영진도 대표이사부터 등기이사들 집행임원들은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대리인. 네. 모든 주주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직접 다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대리인을 써서 주주들이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영진은 머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머슴들이 기업에 자본을 넣어준 주주들한테 네. 당신들 우리 회사 관여하지 말라고 왜 자꾸 시끄럽게 회사 전화하느냐고 주총에 와도 반기지도 않고 네. 뭔가 완전히 너무 뒤집어진 거예요. 네. 주식회사의 역사가 짧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한국에서는 사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바뀌어 지금 말씀하신 사기가 1등 그래서 그렇구나. 외국 나가도 서로 등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끼리 서로 등치고 있고 그런 문화가 있으니 이게 이제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이 잘 되려면 한국의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역으로 주식회사가 잘 되면 한국의 문화도 좀 많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한국의 네. 그 어떤 문화적 선진을 위해서는 정말로 그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지표죠.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게 그냥 얼마만큼 올랐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 문화, 기업들의 어떤 체질, 산업의 체질, 산업의 사이클도 다 담겨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그렇죠. 게 또 기반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 지배 구조, 주주 환원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좀 많이 고쳐 나가야 됩니다. 야, 그리고 지금 듣고 보니까 진짜 한국 거래소가 후졌네요. 결론은 한국 거래소가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요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진짜 정말 부럽고 놀란 게 일본 거래소가 도쿄 거래소인가요? 아예 그 PBR 1배 이하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도 안 되는 기업들에게 당신네 기업들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를 소명하세요. 속된 말로 심할서 같은 거 반성문 써오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일본 기업들 물론 요즘에 엔저도 있고 뭐 버핏 선생님이 많이 주식을 사신 것도 있고 한데 저평가만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PBR 1배가 아니라 저기 0.5배, 0.3배도 저렇게 많이 널려 있는데. 아니 솔직히 거래소가 권한이 있죠. 왜냐하면은 리스팅을 해주는 게 거래소니까. 그렇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리스팅 안 시켜줄 거야? 사실은 4년 적자 나면 리스팅 제외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거래소가 그렇게 룰을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상증자하고 그 다음에 그 유상증자 받은 만큼의 리턴을 안 하는 뭐 예를 들자면 너희가 5천억 유상증자를 했어. 근데 뭐 5년 기한을 줘. 5년 기한을 줘서 5천억 리턴 배당으로 5천억 못 했어. 그럼 너희는 나가.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겠어요? 그것도 되게 필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 이런 아이디어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경영진들 이야기를 저는 이제 뭐 많이 만나서 들어보니까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건 올해 이야기고 내년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항상 그 또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쟁여놔야 되고 곳간을 채워놔야 되고 또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설비 투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배당 지원은 많지 않고. 근데 지난해 번 거 가지고 배당을 하더라도 다음해에는 또 배당이
없을 수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배당 성장주의 개념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제조업 중심 국가의 한계인가? 네. 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CEO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배당을 못한 또 나름의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켠에서는 또 고개가 끄덕이기도 하고 그럼 그때 배당 해봐야 다음엔 그럼 배당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좀 그런데 최근에 돈 잘 버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왜 했냐고 보니까 해외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래. 근데 그 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그 회사가 한번 사장이 막 대박으로 망했어요. 쫄딱 네, 망했어요. 다시 부활을 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고 돈을 잘 벌었는데 왜 유상증자의 돈을 땡겨서 그 자기 번 돈으로 안 하고 유상증자의 돈으로 할까? 쟁여놓겠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그럼 너네들 월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 보너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저는 직원들 보너스가 주주들 배당보다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나 뭐 비용 처리한다고 차 좋은 걸로 바꾸고 대부분 그거부터 하죠. 그다음 보너스 자기 받을 때 다 받고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거 챙기면서 주주들 거 안 챙기는 건 배신이죠.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 뭐 회장, 이른바 창업주 본인도 주주면서. 네, 그렇죠. 근데 그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좀 세금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배당 주면 세금 안 내잖아요. 그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종합소득세. 자기는. 예. 왜냐면 원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럼 무상을 주든가. 방법 많아요. 방법 많은데. 아니 소각을 하든가 방법 많지. 그건 다 핑계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소각. 받으려니까. 근데 또 현금 받고 싶잖아. 근데 또 너무 많이 주면 자기는 소득세 내니까 아깝고. 그렇죠. 그럼 자서 소각하면 되지. 왜 못해 그거를? 그래서 뭐 메리츠 금융그룹 같은 데들은 배당보다는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더 많이 하겠다 이러면서 또 호응을 또 받고 있는 거고. 저는 그거는 또 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이 배당 절대 안 주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하죠. 속된 말로 한마디로 세금 아까워서 안 하는 거예요. 세금도 아깝고 네. 니들 내가 돈 나눠주면 그걸로 뭐 할 건데 그렇죠. 그걸로 나보다 더 잘 굴릴 수 있어 이거죠. 맞아요. 그냥 여기 놔두라고 내가 토탈 리턴으로 저기 해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도 맞고 네. 근데 그럴 실력이 없고 흔히들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으면 자기 자본을 쌓아놔봐야 그럼요. 은행 이자만큼도 안 나오면 그럼요. 자꾸 이제 자기 자본을 주주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데 그럼요. 아직 그 인식이 되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IMF나 이런 걸 당했기 때문에 쟁여놔야 된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상당히 트라우마가 좀 있죠. 네, 그런 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끝없이 쟁여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쟁여놓으면 또 CR 당하잖아요. 여기 CR 얘기도 했어요. CR 설명해 주시죠. 그게 이제 코스트 리덕션 뭐 이런 건데 협력사들 이제 벤더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많이 하는 게 이 휴대전화 안에 들어가는 부품. 심하죠 이 동네. 부품 많은데 네. 100원짜리 부품이 그렇게 많다. 50원짜리도 많다라는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세요. 네. 아니 어떻게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에 50원, 100원짜리 부품이 그렇게 많냐고. 근데 그게 원래 2,000원이었고요. 1,000원이 됐다가요. 500원이 됐다가 지금 50원이 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러면 항상 고객사는 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지상 목표를 내려주죠. 네. 자, 지금 사장님 저희가 1,200원에 사드리는데 내년엔 700원이에요. 에? 뭔 소리냐고. 저희가 저기 다른 회사 하나 시켜서 개발하라고 했어요. 걔네는 지금 한 700원에 만들 수 있대요. 하실 수 있죠, 사장님?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사장님. 다음에 700원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가 원재료를 어디에서 다시 얼마만큼 사와야 되고 자동화 설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머리가 이제 타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1년 매년 째깍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IT 소재 부품 기업이라 할지라도 CR을 맞아보면 이익률이 처음에 막 30% 나와요. 저 회사 엄청난 해자를 갖고 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30% 수익 나면 다 따르릉 전화 오잖아요. 사장님 이번에 수익 많이 나셨네요. 그것만 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저희 이 발주사에서 사장님 맞습니다. 수익률 굉장히 높게 잘 나오셨네요. 그럼 여기는 이런 생각을 하면 내 돈 그렇게 많이 먹었어? 네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는. 그러니까 네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부문장님이 들어오시랍니다. 그럼 이제 거기가 수원이 됐든 뭐 청주 오창이 됐든 구미가 됐든
가는 거죠. 네. 근데 심지어 제가 취재한 어떤 사장이 그 말씀을 해주세요. 아, 어느 회사는 진짜 징글징글하다. 그 손익계산서 있지 않습니까? 네. 원가 분석표까지 갖고 오라고 한다. 재무제표를 다 가져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회계사처럼 넘겨본다는 거죠. 아, 여기서 원가 이런 게 들었군요. 그럼 이건 깎을 수 있네요. 이건 내리시죠. 근데 그래서 근데 좀 외국계 기업은 좀 덜하지 않냐고. 외국계 기업도 공급을 하시거든. 근데 외국계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차이가 있다고. 걔네는 요약 재무제표만 가져가. 거기는 요약된 것만 가져. 여기는 상세본을 가져가야 된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벤더사든 협력사든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근데 외국계 모사는 마진이 조금 더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줘요. 주고. 예전에는 삼성에 공급한 회사는 LG에 절대 공급 못했고, 맞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됐는데 그래도 요즘에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도 공급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CR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 최종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보다 협력사들이 더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이유가 그런 거겠구나. 그럼요. 저는 옛날에 이제 자동차 그 회사들 분석할 때 이제 부품사들 대구에 엄청 많죠. 네. 그 가보면 마진율이 1%, 2%, 3%예요. 그래서 직원들 보면 점심 식사로 가면 점심 밥값이 1,300원짜리가 나와. 너무 옛날 아닙니까? 좀 옛날에 10몇 년 전이니까. 먹을 수가 없는 음식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와, 여기서 무슨 신규 제품 개발 가능할까? 이런 생각. 그 마진을 가지고 여윳돈을 만들어야 R&D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좀 되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하청업체 오래 하다가 뭐 예를 들어 어려운 경기 한번 당하면 그냥 다 자빠지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장님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모든 중소기업은 한계 이익과 싸우고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적자만 안 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싸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익률 2%, 3% 감사합니다로 외친다는 거예요. 속으로. 적자만 보지 않았으면 적자만. 근데 직원들이 막 몇백 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CR을 당하니까 고객사를 따라서 베트남에다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럼 또 거기도 엄청나게 설비 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인건비는 싸지만, 근데 초반에는 첫 공장이니까 수율이 안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근데 한 3, 4년 지나서 안정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익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CR 그다음 또 CR을 당하죠. 아니면 고객사가 공장을 옮긴대요. 이제 베트남 안정됐는데 인도네시아요? 멕시코요? 가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저 정말 그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진짜 남동공단 이런 데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저걸로 돈 벌었잖아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공장 부지가 크니까 공장 부지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맨 본전치기만 했는데 맨 어렵게 사는데 갑자기 그 옆에 남동공단 얘기는 아닙니다만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생겨. 그래서 그거라도 잘 돼야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돈 버신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에서 돈 버신 분들은 뭐 상당히 높은 비율로 그걸걸요. 맞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1, 2%와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10년, 20년 해서 공장 부지나 건물 잘 팔고 나오고 그 돈으로 조금 쟁여놨다가 몇 년치 비용 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장사가 상장한 다음에 건물 사고 땅 사고 하는 걸 되게 저 회사 변했다, 위험 신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또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구나 우리가 꿈이 건물주인 것처럼 그 사장님들도 계속 없이 살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번듯한 건물 갖고 싶은 거죠. 그리고 땅값 오르고 건물 가격 오르면 회사 자산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라면 저는 약간은 그게 또 이해는 가더라고요.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 자본시장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담은 책,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 되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이 책을 쓰셨는데요. 책을 쓰시게 된 뭐 동기라든가 쓰시면서 이렇게 주요 들었던 마음들, 뭘 전하고 싶었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제 사진이 있고 이거 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띠지를 벗기면은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구두발 밑에 개미가 있죠. 밟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장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빨리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뭐 최소한 이 구두발이 왔다 갔다 하는 곳만은 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십사. 왜냐하면 지금 뭐 라더견 사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무더기 하한가 사태도 있고 뭐 슈퍼개미의 선행매매도 있고 이런 거 보면 물론 저도 그래서 최지근거리에서도 이런 일이 저한테도 벌어졌었고 보면은 이게 예방이 될까? 믿는다고 다 될까? 그래서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게 그 누구도 믿지 마시라. 사기가 1등입니다. 회장님 믿습니다. 이사님 믿습니다. 대표님 믿습니다. 심지어 저도 믿지 말라고 항상 당부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게 이 바닥이고 내 친구가 추천해 준 주식도 믿으면 안 되는 거고 항상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으니 나의 체력을, 체질을, 덩치를 키워놔야 된다. 그래서 증시각도기 TV도 항상 좋은 정보 많이 드리니까 보면서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성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믿지 마세요. 저희 맞습니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근데 와 진짜 사기가 1등인 나라구나. 이걸 들으면서 참 좀 씁쓸하네요. 사실은 금융은 저는 굉장히 많은 영역이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뢰죠. 그리고 이제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경제가 부강했던 나라들, 특별히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시작이 영국이었으니까 영국이 그렇게 대표적인 나라, 그 다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던 핵심적인 이유는 자기네 채권을 끝까지 다 갚았기 때문이에요. 예, 정말.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최근에 붕 뜨고 있는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도 보면 그 2010년도, 11년, 12년 그 유럽 사태 때 집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집 해가지고 리만 사태처럼 망한 나라예요. 진짜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국가가 그걸 일종의 갚아주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이클 루이스라고 우리 머니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있잖아요. 이거 막 드럼 치고 빅쇼트. 빅쇼트 원작자. 아주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그때 쓰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얘네는 잘못됐으면 그냥 배째라 하고 디폴트 선언하면 되는데 나라가 그걸 왜 다 떠하느냐. 정말 바보 같은 나라다 하고 마이클 루이스가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잘 나간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결국 다 갚으니까 결국 국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거기 와 있고 물론 이제 세금이 싸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런 국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과 이런 부분들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고 이게 금융이 잘 돼야 사실 금융의 뒷받침이 없었던 나라 중에 그렇게 크게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선진국에서 더 크게 성장을 하면 산업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금융이 뒤에서 보조를 잘 받쳐줘야지 정말 크게 되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믿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나라 CCTV처럼 자기 지갑을 놔두고 와도 아무도 안 갖고 가는 사회. 왜냐하면 내가 이거 갖고 하면 다 걸리니까 도덕질이 없는 사회가 됐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그게 무서워서 안 하다가 이제 이게 문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경악을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느냐. 들고 다녀가도 없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분화가 된 것처럼 우리가 속지 않고 정확하게 보게 되면 속일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때는 이게 CCTV 문화처럼 이렇게 정직한 문화가 신뢰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좀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셔갖고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혹시나 마지막으로 못하신 얘기 있으시죠? 아니 뭐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전 동업자 문제 때문에 저도 요즘 뭐 연좌제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의적으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고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맹신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불신의 시대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건전한 표현으로는 회의주의. 이게 잘 될까? 이래도 될까? 저렇게 좋게 본다는데 내가 그럼 검증해 봐야지. 사실 그게 진짜 튼튼한 나라, 튼튼한 시장, 튼튼한 투자자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특별히 잘 믿으라고 하죠. 저도 사실은 투자자한테 저를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을 강조하는 나라에서 사기가 제일 판을 친다라는 걸 얘기를 듣고 이제 믿으라는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오늘 우리 이대호 편집장님과 함께한 우리 증시각독이 독일 책방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되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에 대한 저자와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